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 215쪽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현대사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는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 55년 체제의 성립 과정, 자, 그 다음에 붕괴,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마무리를 더 지어야 되는데, 앞에 강의에서 한국과 관련된 거에 뭐가 있었냐면, 건국준비활동. 그 건국준비활동이 자, 크게 세 개가 있었죠. 그죠? 자, 충칭에 있었고요. 예난에 있었고, 국내에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정의 이제 통치를 받습니다. 그 미군정의 통치를 자, 3년 정도 받았고, 우리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자, 드디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었을 때 공화정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이고요. 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자, 공화정 정부가 수립됐는데 이때 한국사에서도 여러분들 요거를 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공화정의 1공화국 자 제헌헌법이라는 것부터 선생님이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제헌헌법은요. 48년도 자 7월 17일 제헌절이죠. 자, 그거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수립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제헌헌법에서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자,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요. 4년입니다. 4년이고, 자, 2번까지 가능해요. 중임이 가능했고, 자, 간접선거로 뽑힙니다. 요게 포인트인데, 간접선거였었을 때 이때 누가 뽑아주냐면, 국회의원들이 뽑아주는 간접선거입니다. 그러면 재헌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얘네들이요. 재헌국회라고 하는, 자, 의회, 재헌의회, 얘들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집된, 자, 그런, 의회, 즉, 50총선거로 만들어진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50총선거로 선출된 재헌국회 얘네들은 임기가 몇 년이냐면, 얘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얘들만 딱 2년이고요. 자, 얘들만 2년이고 그 나머지 국회는 전부 다 4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재헌국회만 2년이었었다. 그럼 얘들의 임기가 자, 어떻게 됐냐? 1950년 아니죠? 48년이죠. 자, 48년도 5월 10날 50총선거에서 1950년 530총선거로 이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임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들의 임기가 딱 2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이승만을 어쨌든 대통령으로 해서 정부가 자,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자, 이렇게 가볼까요? 1대 대통령 1948년 이승만이 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승만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요? 중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530 총선거로 당선된 이 2대 국회, 이 국회의원들이 반 이승만 세력,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 반 이승만 세력들이 대거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간접선거, 이때 간접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뽑아주는 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주는 건데 두 번째 다시 이승만이 나올 수는 있어요. 중임이 가능하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나와봤자 어차피 반 이승만 세력이 여기서 대거 당선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임이 자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간접선거제를 자 뭐로 직접선거 이렇게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헌법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952년도 여기에 1차 개헌이라는 걸 합니다. 자, 1차 개헌이라는 걸 했는데요. 52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건 대통령 자 뭐로 갔다고요? 직선제로 갑니다. 직선제로 가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연도상으로 봤었을 때는 자 여기가 6.25 전쟁 중이네요. 아하, 6.25 자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전쟁 중에 임시 수도였었던 자 부산 거기에서 자 헌법의 자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헌을 우리 발췌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원하는 개혁의 안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혁의 안, 자 그것들을 자 절충시켜서 필요한 것만 발췌 골라내서 개헌을 한 거죠. 핵심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가자. 이게 어쨌든 핵심이 되겠고요. 요 1차 개헌에 기반을 두고 이승만이 자 1952년도 다시금 이렇게 당선이 됐었던 겁니다. 자,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 56년도 대통령 임기 몇 년이니까요? 4년이니까 56년도 선거에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미 중임 다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 뭐 하면 됩니까? 헌법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954년도에 4.4.5입 개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개헌인데 반올림 개혁이죠. 그러니까 당시 의결 정족수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3분의 2를 당시 국회의원 203명이었었는데 203명에 대한 자 의결 정족수가 136표입니다. 136표인데 이 2차 개헌에 대통령이 중임제를 없애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없애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중임 제한 아웃 이럴까요? 그러면 이 중임 제한을 없애는데 이승만 또 나오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당시에 이걸 표결에 붙였는데 135표가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한 표가 부족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지금 이게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짱구를 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사람으로 계산하지 말고 단순 숫자로만 한번 계산해보자. 자 203에 대한 3분의 1을 한번 계산해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35.33333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35.3333 그럼 여기 있는 0.3 이하는 반올림의 논리로 간다면 이거 죽는 숫자 아니냐. 그치? 그럼 자 0.3 이하는 죽는 숫자야. 숫자 4는 죽을 사자 죽고요. 숫자 5는 살고요. 그래서 4452이라고 합니다. 그 4452은요 여러분들 반올림이라는 뜻이에요. 반올림. 그래서 0.5 이상이 돼야만 자 이게 반올림이 되어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136표가 아니라 처음부터 0.3은 반올림이 되지 않고 죽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135표가 의결 정족수였고 때마침 우리가 135표 아니었니? 그러니까 이건 통과야 라고 억지 논리를 펼치면서 개헌을 했었던 게 바로 2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2차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겁니다. 1956년이겠죠. 그러면 1956년 이승만이 자 다시금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다음 선거는 몇 년도겠습니까? 60년도죠. 60년도인데 60년도에 이승만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중임제한을 없애놨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 60년도에 자 1960년도에 3월 15일 3.15 부정선거를 자 치르게 됐고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바로 4.19 자 혁명 4.19 혁명이 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정선거에서 뭐 하게 됐었던 거냐면 당일날 이제 마산이나 이쪽에서 막 시위가 벌어지거든요. 야 장난하냐? 이거 부정선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선거를 다시 해라 라고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진압을 해요. 경찰들이 진압했는데 그중에 진압은 물론 됐고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학생 하나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학생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인데 나중에 4월 11일에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겁니다. 근데 눈에요. 뭐가 박혀 있냐면 최루탄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다가 자 최루탄을 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눈에 맞으면서 생명을 잃게 된 거죠.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숨기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가라앉혔던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낚시꾼이 이제 끌어올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시위가 다시 재개가 된 거고 그 시위가 재개되면서 서울로까지 확산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승만을 하야시키는데 자 성공을 했었던 자 이게 4.19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4.19 혁명 시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9 혁명으로요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이제 당시 허정과도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허정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합니다. 그러면 3차 개헌을 했었을 때 연도는 자 1960년입니다. 3차 개헌 여기서 뭘 만들게 되냐면 의원내각제. 그래서 의원내각제라는 정부 형태 이게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의원내각제 자 정부를 자 구성할 건데 여기에 1960년 이 장면을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정부가 자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60년도에 장면이 총리거든요. 자, 총리가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의원내각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누가 있냐면 영국과 일본이 의원내각제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의원내각제인데 거기에 이제 아베 수상, 뭐 총리 이런들이 이제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과 영국에는 자 왕이 따로 있다 없다? 왕이 있죠. 국가를 상징하는 왕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의원 내각제를 이렇게 만들었었을 때 장면이 총리로서 정치적 실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왕과 같은 자 국가를 상징하는 대통령을 하나 여기에 뽑아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장면 내각 정부에서도 어떤 대통령이 있었냐면 윤보선 대통령이란 대통령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정치 권력은 총리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영국이나 일본의 상징적 어떤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윤보선이라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런데 장면 내각 정부가 이렇게 쭉 발전되는데 장면 내각 정부에서 헌법 개헌 하나 더 써줄게요. 장면 내각 정부에서 1960년에 4차 개헌을 했는데 이 4차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헌법을 개헌했었던 겁니다. 자, 60년에는 그러니까 두 번의 헌법 개헌이 있었네요. 아무튼요. 자, 이렇게 쭉 장면 내각이 발전되고 있는데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5.16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고 이걸로 군정을 실시합니다. 자, 군정이 실시가 돼요. 군정이 실시가 되다가 62년도에 헌법이 개헌이 됩니다. 자, 얼차 개헌이 되냐면 5차 개헌이 되죠. 5차 개헌. 그럼 이 5차 개헌에서의 내용은 다시금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갑니다. 자,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임기는 4년이고요. 중임이 가능하고요. 직선제입니다. 자, 요게 몇 차 개헌의 특징이다? 5차 개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 직선제로 바꿔놓고 자, 박정희가 1963년도에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자, 박정희가 이렇게 당선이 됐고요. 박정희가 당선이 됐고 64년도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1964년도에 6.30이라는 게 벌어져요. 자, 6.32 이건 뭐냐면 일본과의 일본과의 수교를 수교를 반대하는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시위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6.32 이걸 통해서 당시에 여러분들 그 일본과 우리가 비밀 접촉을 하거든요. 비밀 접촉을 했는데 중앙정보부장이었었던 김종필, 이 김종필이 일본에 가서 오이라 수상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메모지를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이제 국교가 수립될 건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메모지를 만들었는데 그 메모지가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식민 지배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한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의 내용이 전혀 없고, 자, 그 다음에 식민 지배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겼고 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상금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독립 축하금. 와, 널 독립을 축하해. 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괴롭힘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 축하해. 라고 독립 축하금의 명분으로 자, 어떻게 돼요? 일부 무상도 있지만 유상으로 돈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장난해? 자존심도 없어? 라고 반대했었던 시위가 바로 64년도 6.3 시위라고 할 수 있겠죠. 박정희는요. 계엄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면서 65년도에 국교가 수립이 되죠. 자, 그래 결국 계엄령으로 진압했고 65년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 기본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 기본 조약은 1965년도 요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튼요. 다시 정치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박정희가 그 다음 대통령 선거 67년도 맞나요? 67년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중임까지 가능했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가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 선거는요. 71년도죠.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중임인데 두 번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63년도에 한 번 했고 67년도에 한 번 했으니까 자, 중임 더 이상 나올 수 없죠. 그럼 뭐 하면 돼요? 헌법을 개헌하면 되죠. 그래, 여기에서 몇 차 개헌이 이루어질 거냐면 1969년 6차 개헌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6차 개헌. 그래서 6차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 63년도에 한 번, 67년도에 두 번. 자, 그래서 71년도에 한 번 더. 그럼 토탈 3번까지만 할게. 나 좀 한 번만 더 해줘라. 그래서 삼선 개헌이라고 불려집니다. 삼선 개헌이라 불려지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중임 제한을 없앤 겁니다. 중임 제한을 없애서 삼선 개헌이라 불려지는 6차 개헌을 했고 이거의 토대를 두고 자 1971년도에 박정희가 다시금 당선이 됩니다. 그럼 71년도에 박정희가 당선이 됐고요. 1972년도에 몇 차 개헌을 할 거냐면 7차 개헌을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그럼 유신헌법이라는 이 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고요. 대통령은 중임 제한이 당연히 없습니다. 중임 제한은 당연히 없고요. 임기는 6년입니다. 자, 그리고 간접 선거로 뽑힙니다. 간선제. 요 간선제 누가 뽑아주냐면 통일주체 자 국민회의.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선거인단이 있는데 자 2,3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해 줄 겁니다. 그러면 71년도에 박정희가 당선됐는데 임기가 4년인데 그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72년도에 곧바로 7차 개헌, 즉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 유신헌법에 근거를 해서 다시 당선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 1972년도에 박정희가
다시 당선된 거네요. 그죠? 임기는요 6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978년도에 박정희가 다시 또 여기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1979년도 10월 26일 자 12.6 사태에 의해서 박정희가 결국은 죽게 되죠. 자 김재규의 총을 맞고 결국 박정희가 죽게 됐고 박정희가 죽으면서 대통령 자 권한대행으로 누가 최규화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다면 1979년도 어떤 대통령이 있었다? 최규화 대통령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최규화 대통령이 있었는데 12월 12일 12.12 사태 그 12.12 사태를 통해서 결국은 신군부 세력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자 12.12 사태를 통해서 신군부 세력들 대표적인 게 전두환과 노태우죠. 그럼 그들에 의한 자 권력 장악 1980년이 되면은요 우리는 1980년 야 이거 안 된다. 1980년에 신군부 세력 꺼져라. 그리고 박정희 죽었으니 자 무슨 헌법 없애달라? 유신헌법을 철폐해달라라는 민주화 운동 시위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물론 자 공수부대가 투입되어서 유혈 진압되긴 했으나 이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자 민주화의 운동을 자 지속하게 됐었던 거고 아무튼 자 여기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는 유신헌법 철폐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군부 세력 퇴진 이런 걸 요구했었던 게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하지만 진압이 됐고요. 진압이 되면서 이 전두환이요. 뭘 만들게 되냐면 여기 있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최규화에 대한 하야 압력을 넣습니다. 하야 압력을 넣고 자 1980년 자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럼 전두환이 이렇게 당선이 됐었을 때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자 뭐야 너 독재자지. 박정희하고 똑같잖아. 군인 출신이었었지. 군인 출신이었었고 쿠데타 일으켰지. 물론 그 당시에 저들은 쿠데타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혁명이라 했겠지만 쿠데타 일으켰지. 그리고 뭐야 군복을 벗고 나 이제 민간인이야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박정희와 똑같다. 이런 이제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아니야 난 달라. 여기서 이제 헌법을 개헌해요. 헌법을 개헌하는데 자 몇 차 개헌이 되겠습니까? 8차 개헌이 되겠죠. 그래서 1980년 8차 개헌을 합니다. 8차 개헌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고요. 임기는요 7년입니다. 7년. 그리고 딱 한 번만 하겠답니다. 단임입니다. 7년 단임.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간접선거인데 대통령 선거인단.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전에 아까 2,300명 정도로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대통령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명의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번에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자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자 이게 5,000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 당시에 회의장이 없어요. 그래서 장춘체육관 이런 체육관에 모여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요 8차 개헌을 통해서 1981년도 여기에 있는 누가? 전두환이 다시금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전두환은요, 그러니까 두 번 당선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80년도에 요때의 대통령이 11대 대통령이에요. 요게 11대 대통령.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81년도 요게 12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11대, 12대.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후에요, 그 전두환 정부의 말기에 1987년도. 자, 1987년도 무슨 민주항쟁? 예,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자 요구했었던 자 그런 시위인데 결국 당시에 정부가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자 수용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이렇습니다. 87년도의 초반에 우리 이제 헌법 개헌을 계속 요구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가자, 직선제로 가자. 당신들 같은 자 군부 세력의 쓰레기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는데 정부가요 4월 13일 날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4.13 호원 조치는 뭐냐면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었을 때 그거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다. 이게 4.13 호원 조치입니다. 이게 이제 시위가 더 격화된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뭡니까 이한열 열사. 자, 그리고 그 직전에 누가 했었냐면 여기 있는 박종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어떤 시위 도중에 자, 또 부상을 입고 결국 완치되지 못해서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 시위가 더 격화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봤었던 김주열 열사와 관련된 4.19 혁명.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에서는 박종철
자, 그 다음에 이한열, 이둔양반. 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가 6월 29일 알았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마. 그래, 결국은 지금 현행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9차 개헌이 자, 여기서 이루어지게 됐고 이 9차 개헌의 내용은 이겁니다.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자, 5년 단임 직선제. 자,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5년 단임 자, 직선제. 이거에 기반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지 못해요. 당시에 이제 김대중이라든지 김영삼이라든지 뭐 김종필 이런 정치인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후보들이 너무 난립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군부 세력 출신의 자, 노태우, 이 노태우의 민정당에서 노태우가 결국은 당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88년도네요. 88년도에 누가 당선된 거냐면 노태우가 당선된 겁니다. 그 이후에 1993년 이제 5년씩 더하면 됩니다. 5년씩 선거는요. 자, 그 연도 바로 전년에 12월 달에 하는 거고요. 93년 2월 달에 이제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93년 자, 누가 올라오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올라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기존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군부 출신이었었거든요. 자, 문민정부다. 1998년 김대중. 자, 그리고 자, 2003년도에 자, 노무현. 자, 그리고 2008년도에 자, 이명박. 2013년도에 자, 박근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 뭡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죠. 2017년도에 이제 탄핵이 되면서 2017년 지금의 자, 문재인 정부. 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확인할 거 여기가 바로 뭐다? 정권 교체라는 거. 됐죠? 자,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 다시 앞으로 할게요. 돌아오면은요. 공화국을 제가 자,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화국을 정비했었을 때 대통령의 일단은 자,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몇 대 대통령인지. 자, 이승만 여기서 1, 2, 3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윤보선 대통령이 있어요. 이게 4대 대통령이네요. 4대 대통령. 그 다음에 자, 박정희가 63년도 5대, 자, 6대, 자, 7대. 그죠? 그런 다음에 72년도에 8대, 자, 9대, 자,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10대. 맞죠? 최규하. 그래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데요. 전두환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 11기생이거든요. 11기생. 자, 우연의 일치입니다. 11대 대통령 11기. 자, 그 다음에 81년도에 12. 그죠? 자, 12대 대통령 갖고 노태우가 자, 13대. 자, 여기에 14, 15, 16, 17, 18, 19대 대통령. 그러네요. 딱 여기서 19대 대통령.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이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에 전두환이 2번 당선됐다는 거. 그러니까 80년도에 한 번 당선됐고 81년도에 한 번 당선됐다는 거. 그래서 80년도에 당선된 거는 유신헌법으로 당선된 거고 81년도에 당선된 거는 여기서 8차 개헌을 하고 다시 당선된 거라는 거죠. 그죠?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박정희가 71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요거는 직접 선거로 당선이 된 거고 72년도에 유신헌법이라는 걸 개헌을 하면서 72년도 다시 당선된 요거는 간접 선거죠. 맞죠? 간접 선거. 그다음에 공화국을 이제 자, 제가 동그라미 쳐 드릴 건데요. 공화국을 동그라미 쳤을 때 이승만이 자, 지금 집권하고 있었던 요 시점 요거를 몇 공화국이라고 하냐면 1공화국이라고 합니다. 10 이렇게요. 1공화국. 자, 그다음에 장면 내각 정부가 있었던 요 시점. 장면 내각 정부가 있었던 요 시점. 자, 요거를 우리는 2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20 이렇게 할게요. 그럼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헌법이 자, 개헌이 됐었을 때 정부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면 그거를 공화국으로 끊어요. 그랬을 때 1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제죠. 근데 2공화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정부, 물론 5.16 군사정변으로 곧바로 무너집니다. 그랬다가 박정희가 자, 헌법을 개헌해서 다시금 무슨 중심제를 바꿔버렸습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박정희가 권력을 잡고 있는 자, 요 시점. 요 시점이 바로 3공화국인 겁니다. 3공화국. 그런데 유신헌법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유신헌법을 통해서 박정희가 재집권했고 장기 독재. 여기를 우리는 자, 몇 공화국이라 부르냐면 이쪽을 4공화국이라 부릅니다. 4공화국. 그러니까 3공화국과 4공화국이 다 박정희인데 박정희가 18년간 장기 집권하거든요. 어쨌든 유신헌법 전과 후로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4공화국이고 여기 있는 전두환이 그러네요. 여기가 5공화국이거든요. 그러면 전두환 정부가 있었던 요 시기를 우리가 50이라고 하는데 노태우가 지금 현행헌법으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노태우가 지금 현행헌법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실은 6공화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이제 여기서 안 쓰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노태우가 지금 현행헌법으로 당선되긴 했으나 이 노태우도 전두환과 같은 자 그런 군부 쓰레기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아난 자 그런 군부 세력들 독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이 같은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자 노태우나 같은 무리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엄밀히 얘기하면 분리해서 6공화국으로 가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섞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싸잡아서 자 여기까지를 그냥 50으로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까지를 50이라 하고 여기서부터는 각 정부별로 닉네임을 줘요. 닉네임. 그래서 김영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민정부, 자 그다음에 여기는 참여정부, 뭐 국민의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닉네임을 줍니다. 근데 이명박 때 뭐 실용정부, 근데 실용성이 의심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닉네임을 또 안 쓰기 시작해요. 아무튼 그래서 현대 정부는 자 이렇게 발전되는데 여기가 공화국으로 따진다면 60이긴 한데 60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자 다시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거는요. 요겁니다. 뭐가 교체됐다? 정권이 교체됐다. 김대중 정부. 일본은요. 일본은 2009년도죠. 타이완은요. 2000년이죠.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도 필요한 거는 자 여기 있는 6월 민주항쟁. 이 6월 민주항쟁은 당시 전두환 정부가 이걸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거. 계엄령을 시행하지 못했다. 그럼 이전에 있었던 자 많은 민주화 운동은 전부 다 계엄령으로 다 짓밟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엄령을 못 내려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렇죠. 88 서울올림픽. 내년도에 올림픽이 이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외교적인 압력이 들어왔다. 그 결국 이제 계엄령을 시행하지 못하고 6.25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스포츠가 정치 민주화에 기여했었던 첫 번째 모범 사례가 됐고 선생님이 이걸 뭘 갖고 얘기했냐면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들이 자 독립운동을 추구했었던 물론 진압되긴 했지만 자 그거를 선생님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엄령이 없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6월 민주항쟁이 성공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타이완의 민주화 운동이 한층 고조가 됩니다. 그 결과 1987년 연도 같네요. 7월 달에 타이완에서는 드디어 계엄령이 해제가 됩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는 1949년부터 87년까지 계엄령을 통한 국민당의 장기 집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계엄령으로 유혈 진압되긴 했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연도는 80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30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6.32는 일본과의 국교가 수립되는 한일 기본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일 기본조약의 수교를 반대했었던 시위가 6.32인데 당시에 박정희는 계엄령을 통해서 강제 진압하고 일본과의 국교를 수립했다. 그 연도가 65년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앞에 하나 더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었던 4.19 혁명이라는 것이 1960년에 있었죠. 그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거는요. 시험에 나오는 게 4개가 있네요. 그죠? 자, 60년에 4.19 혁명, 그죠? 64년도에 6.32, 자, 80년도에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그리고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 이렇게 4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5쪽 가보십시다. 215쪽 가시게 되면은 3.15 부정선거 디귿번 별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19 혁명 나머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요. 밑에 쭉 나가시고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경제개발 계획이 시행되는데 자, 요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1962년. 이 경제개발 계획은요. 장면 내각 정부에서 사실은 수립을 했는데 장면 내각 정부가 5.16 군사정변으로 곧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수립했었던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거는 군정 때. 이 군정 때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62년만 외우시면 돼요. 62년에다가 5년씩 계속 더 나가면 되죠. 아무튼 62년.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의 광산 노동자라든지 간호사들을 파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이는 것처럼 베트남 파병. 이 베트남 파병은 제가 베트남 전쟁에서 연도 구간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걸 또 체결했네요. 한일 기본조약. 자, 한일 협정. 베트남 파병 쭉 읽어보시고요. 브라운 각서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63 시위 밑줄 그시면 되고요. 자, 결국 계엄령으로 진압당했고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다른 말로 한일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쭉 내려가시고요.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 거기에 서울의 봄에다가 밑줄 그시면 됩니다. 서울의 봄. 6월 민주항쟁. 자, 혈표할 거고요. 6월 민주항쟁에서는 니은번.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니은, 리을 두 개 밑줄 그시면 되고요. 지금 현행헌법이 이제 여기서 개헌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쌤이 그 공화국을 설명하면서 대통령과 그 다음에 헌법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었잖아요. 이 헌법 개헌 자체는 우리 시험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자, 써먹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자, 평화적인 정권 교체 1998년이라는 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니은번에 가면은 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2000년도에 개최했네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2007년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2차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2000년도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갔을 때 각국의 경제에서 토지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토지개혁이야? 농지개혁이죠. 농지개혁. 반면에 이 북한과 중국은 토지개혁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이냐 토지개혁이냐 그 명칭 구분하시고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해 주죠. 근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사들여서 유상으로 매각을 할 겁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일본의 경제 성장 3번에다가 자, 밑줄 그시면 됩니다. 기억번에 이 미국이 일본을 반공기지로 자, 삼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됐고 6.25 전쟁 때 엄청난 경제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죠? 전쟁 특수로. 베트남 전쟁 때도 많은 돈을 벌었네요. 아무튼요. 전쟁 특수를 누렸다. 그래서 탕후다로 8번 별표하시고요. 탕후다로 8번. 쭉 내려가시면은 도쿄올림픽. 예, 말씀드렸죠? 쭉쭉 내려가시고 예, 거품 경제가 시작된 거는 오른쪽 페이지 가게 되면 219페이지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을 겁니다. 날개 부분에. 있나요? 플라자 합의 연도 외우십시오. 별표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거품 경제. 그랬다가 거품 경제가 이제 90년도가 되면서 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본은 경제적 침체를 자, 장기적으로 한 20년 넘게 경제의 불황을 겪게 되었다더라. 오른쪽 페이지에서 일본의 경제 발전 읽어보시고요. 탕후다로 10번 별표하겠습니다. 거품 경제의 붕괴 10번 별표하시고요. 타이완은 자, 뭡니까? 타이완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안정적인 성장을 했다. 최근에는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네요. 됐고요. 아시아의 4마리 드래곤. 자, 그 아시아의 4마리 드래곤이 누구 있는지. 자, 한국과 타이완과 홍콩과 싱가포르. 얘네들이 아시아에서 이제 급성장하는 경제 대국. 요거를 이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십시오. 뒷장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광복 직후에 미 군정의 통치를 받았다. 쭉쭉 읽어보시고 50년대 요거 하나만 밑줄 그십시다. 50년대 미국의 농산물 원조에 의존했는데 300산업이라는 거 니은번 밑줄 그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미국의 원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이 실시될 때도 당연히 원조를 해줘요. 원조 해주는데 그런 것들은 의미 두지 마시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났었을 때, 자, 거기에 3번 밑줄 그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업 수출 및 자, 진흥 및 원조법이라고 되어 있는 미공법이라는 거 1954년 보이죠? 그것만 밑줄 그십시오. 그러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4년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규모 농산물 원조를 해주는데 한국에 대해서 자, 미국이 농산물을 무상으로 원조해 준답니다. 와, 무상으로 원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시에 뭘 원조받았냐면 밀이라든지 원당이라든지 목화. 원당은 여러분들 설탕 만드는 원료예요. 그러면 밀과 원당과 목화 얘네들을 받아서 가공을 해서 팔 건데 이거를 가공했을 때 색깔이 전부 다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하얀색 됐죠? 세 가지.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300산업이라는 단어가 뜨면 몇 년대? 50년대 초반. 아무튼요. 미국이 농산물을 원조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은 이거를 기업들한테 팔 거 아닙니까? 기업들한테 팔아서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을 자, 뭐 하게 되냐면 돈을 미국한테 줄 필요 없죠? 왜? 무상으로 줬으니까. 얘한테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미국한테 이거를 주는 대신에 이 돈을 주는 대신에 필요한 부분에 충당을 해서 씁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충당을 해서 썼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자금이라고 하느냐? 대충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자금이라는 거는 미국의 농산물 원조에 기반을 두고 자, 정부가 기업들한테 이걸 팔고
수익금이 생겼을 때 그 수익금을 미국한테 주는 대신에 우리 정부가 필요한 곳에 충당해서 써라.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대충 자금을 쓸 때는 미국의 뭐를요? 조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미국의 조언을 받아들여. 야, 여기다 써라, 여기다 써라라고 간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무기가 낡았다. 지금 너희들은 북과 이렇게 휴전 중에 있는데 언제 전쟁이 또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무기가 너무 낡았어. 무기 다 좋은 걸로 현대식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외교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무기가 그렇게 낡았나요? 어디게 좋죠? 알잖아. Made in USA. 그럼 결국은 이 돈은요. 이렇게 다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의 무기 구입이라든지 이 비용으로 무기 구입의 비용으로 다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 그래도요 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이 돈이 뭐 흘러 들어갔든 뭐 했든 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도 나름대로 도움이 됐고요. 도움이 된 건 맞아요. 맞는데 끝까지 무상이었었다라면 어우 괜찮은 놈이고 멋있는 놈인데 나중에 5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무상이 다시 뭐로 바뀌냐면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바뀌니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공짜로 주는 거야 좋은데 야 이 대가를 지불한다. 우리 돈 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50년대 초반까지 무상이었었고 5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유상으로 전환이 돼요. 결국 그 당시에 50년대 전반에 뭐 있었냐면 미국이 연이어서 농작물이 계속 풍년이 이제 거듭된 겁니다. 풍년이 거듭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떻게 돼요? 남아 도는 거예요. 농산물들이. 그 남아 도는 것들을 어떻게 썩을 때까지 방치하거나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멋있는 척. 야, 이거 공짜야. 먹어봐. 라고 공짜를 우리한테 주는 척 하면서 또 뒤에 돈은 또 이렇게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요. 300산업이라는 단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미국의 원조. 미국의 원조. 몇 년대? 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났을 때의 50년대의 모습이다. 60년대로 가게 되면은요. 60년대에는 62년 기억나시죠? 62년도에 본격적인 산업화 경제개발 정책이 시작되는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도부터였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우리는 경공업 중심으로 그 다음에 70년대로 왔을 때 중화공업 중심으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죠. 자, 내용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가셔서 80년대에 니은법 밑줄 그십시오.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3조 호황. 이게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럼 누구 정부 때의 모습이냐면 여기 있는 전두환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3조 호황. 자, 그거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IMF, 디귿번 밑줄 그읍시다. IMF. 김영삼 정부 말년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년. 그래서 이 IMF 때 우리 곧바로 이제 98년도에 정권이 바뀌거든요. 김대중 정부로 바뀌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무슨 자유주의 정책을 펼냐면 신자유주의 정책.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떤 거냐면 국가가 운영하던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민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인데 이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일본에서 한번 나왔죠. 일본이 경제의 불황, 즉 거품 경제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우리는 IMF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십시오. 222조. 자, 여기 설명했었던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23쪽에 북한. 북한에서는 합병법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병법. 그 다음에요, 225쪽이 가는데, 225쪽에 가셨을 때, 영토 분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영토 분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부록에서 234쪽. 234쪽. 234쪽을 보시고요. 235쪽은 보지 마세요. 235쪽은 보지 마시고, 자, 쌤이 이야기하는 거, 쿠릴열도. 쿠릴열도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도. 독도는 이걸 영토 분쟁으로 우리가 부각시키면 안 되는데 어쨌든 독도의 위치도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자, 독도는 일본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자, 그게 독도고요. 그 다음에 자, 센카쿠 열도.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고요. 시사군도는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난사군도는 좀 난잡해요. 섬이 48개인데 그 48개의 섬을 6개 나라가 쪼개 먹어요. 6개 나라가 쪼개 먹으면서 섬 앞에 있는 바다를 자기 바다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6개 나라 중에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자, 6개 나라 중에 자, 베트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근데 난사군도는 6개 나라. 그 6개 나라 중에 누가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이 있었다. 라고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 이거 분쟁은 아니고요. 시험에서 위치를 갖고 이제 함정을 파는 게 오키나와.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류큐 왕국이 있었던 자리가 오키나와지 않습니까? 그래서 쌤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자 왼쪽 지도 234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양심을 속일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쿠릴렐도가 어디예요? 시사군도가 어디예요? 센카쿠가 어디예요? A, B, C, D를 쭉 보시고 모르는 부분에다만 형광 패치하시면 돼요. 지금. 됐죠? 235페이지 보면 안 돼요. 자, 235페이지 보지 말고 자, 모르는 부분에 A, B, C, D에서 이게 어디지? 이게 센카쿠인가? 이게 시사군도인가? 라는 걸 본인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 A, B, C, D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A, B, C, D. 그래서 위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 쿠릴렐도는 자,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고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는 다오이다오라고도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왜요? 일본이 좋아요? 아니요. 일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오이다오라고 공부하지 말고 센카쿠 열도라고 공부하자. 그 다음에 시사군도와 난사군도가 자 위치가 비슷하게 붙어 있거든요. 시사군도가 더 위쪽이고 난사군도가 더 아래쪽입니다. 더 난잡해요. 알겠죠? 48개의 섬을 6개 나라가 쪼개먹고 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 이 오키나와 현하고 뭐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센카쿠 열도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F가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C가 센카쿠 열도고요. 위치 확인이 됐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25쪽. 225쪽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온 영토 분쟁, 다시 한번 위치 확인하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226쪽에 탕고대로 19번, 자, 요거 발표하겠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었었죠. 소련이 다시 러시아가 된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일소 공동선언 발표하시고,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요. 일본의 다마문이 나오는데 그 일본의 다마문에서 크게 4가지가 보입니다. 그죠? 미야자마 다마,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간 나오토 다마, 그 중에 고노다마하고 무라야마 다마 2번과 3번 밑줄 그으시고 내용이 뭔지 꼭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옆에 핵심 체크 쪽에 가게 되면은요. 중국의 역사 왜곡, 그러니까 동복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학사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학사관의 뜻이 뭔지 정의를 한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도쿄에서 국제전범 법정이라는 게 2000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2년 연속 수능 특강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시험에 직접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수능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칭 한 번만 더 확인하십시오. 도쿄 전범재판 아닙니다. 도쿄 전범재판은 1946년입니다. 알겠죠? 이거죠? 풀네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성국제전범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착취? 자, 이런, 대표적인 게 위안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재판이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도입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230쪽에 이제 부록에 가시게 되면은 지도의 위치에서, 시험에 나오는 도시 이름을 먼저 체크해드리면, 도쿄, 요코하마, 자, 그리고, 시모노세키, 그리고 나가사키.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 왕별표 하십시오. 요코하마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최초의 철도, 최초의 신문. 됐죠? 요코하마. 그 다음에 도쿄도 발표하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나가사키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코하마, 도쿄, 나가사키 3개만 발표했고 그 나머지는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함정으로 나올 거니까 나머지 도시들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232쪽 갑니다. 자, 232쪽 가시게 되면 232쪽에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에 클로즈업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자, 클로즈업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마카오가 보이네요. 그죠? 여기에 마카오가 보이고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홍콩이라고 되어 있나요? 홍콩.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광저우항. 그래서 기출은 뭘 물어봤냐면 얘를 한번 물어본 기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본 기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할 거는 마카오는 누가 차지했죠? 포르투갈이 차지했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홍콩은 누가 차지했었죠? 영국이 차지했었나요? 얘들은 16세기에 차지한 거고요. 자, 얘들은 19세기에 몇 차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으로 여기를 차지했었죠. 그러면 얘가 반환된 시점은 1999년이고요. 얘가 반환된 시점은 1997년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홍콩과 마카오, 광저우 요거를 시험에 이미 다 물어봤기 때문에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한 번쯤 더 체크를 해 두시고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서 별표 들어갑니다.
광저우 별표하십시오. 상하이 별표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난징 별표하시고요. 베이징 별표하십시오. 그럼 지금 광저우, 상하이, 난징, 베이징. 자, 여기 별표했는데 이것만 나오나요? 아니요. 나머지 도시들도 나올 겁니다. 뭐로요? 함정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별표한 도시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한 번씩 확인하시고 별표되지 않은 도시들은 자,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개념을 지금까지 배웠었던 거를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수업 들었던 것만 기반을 하면 전부 다 한 번씩 언급이 됐었던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3쪽의 날개 부분에 가게 되면은요. 날개 부분에 중국의 왕조별 수도라는 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조별 수도가 정리되어 있는데 뭐가 제일 많냐면 장안이 제일 많아요. 그죠? 장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베이징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외울 때 요령은 장안과 베이징이 아니었던 국가. 장안과 베이징이 아니었던 국가. 자, 여기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은 아까 있던 영토 분쟁이 보이고요. 자, 236쪽에 알아야 될 인물들. 자, 일본의 그 인물들이 좀 이름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안 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십시오. 라고 만들어 놓은 부록이고요. 뒷장 넘어가게 되면은 230, 자, 이제 8쪽에 가셨을 때 단독으로 나오는 유목국가. 자, 별표합니다. 흉노 별표하시고요. 선비 별표하시고요. 토번 별표하시고요. 돌궐 별표하시고요. 다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밑에는 위구르는 단독으로 안 나와요. 토요콘도 단독으로 안 나옵니다. 오른쪽에 유연도 단독으로 안 나옵니다. 자, 유연은 이렇게만 가십시오. 유연은 5세기에 있었던 애들인데 몽골 구원 쪽에 5세기에 있었던 유연은 따라서 뭐로만 나온다? 시대를 찾는, 시기를 찾는 키워드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유연이 보이면 이건 무조건 5세기 지도입니다. 유연이 보이면 무조건 5세기 지도. 그런데 그 자리에 돌궐이 얘를 먹을 거거든요. 돌궐이 이렇게 먹을 건데 그럼 몇 세기로 바뀐 거냐면 6세기로 바뀝니다. 자, 만약에 유연이 있었을 때, 즉 5세기라면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북위가 돼야 됩니다. 북위. 그리고 여기는 송이 돼야 되죠. 이게 5세기 지도입니다. 여기는 고구려가 장수왕이 한강을 장악한 이게 5세기고요. 아무튼 5세기입니다. 그런데 6세기로 만약에 바뀌면 돌궐로 바뀌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아, 동위, 서위로 쪼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위, 서위, 북제, 북주.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연이란 나라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뭐로만 나온다? 여기 세기를 구분하는 키워드로만 나온다. 그 다음에 화번공주 박스에다 별표하시고 화번공주, 공주 이름은 시험에 묻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의성공주, 문성공주, 그 의성공주와 문성공주를 바꿔서 선택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수능은 그렇게 바꿔서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주 이름을 외울 필요 없고 어느 나라한테 보내느냐. 자,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가 한수당이 한나라는 흉노, 수나라는 돌궐, 당나라는 돌궐, 토번, 위구르한테 보냈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남조 갑시다. 남조로 가는데요. 이 남조도요. 절대 답으로 안 나오는 나라. 선생님, 남조. 잠깐만요. 그 남조는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남조인가요? 아니에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남조가 아니라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동진, 송, 제, 양, 진 그걸 다 싸잡아서 우리가 남조라고 했잖아요. 남조라는 나라가 실제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남쪽에는 왕조 그거 말고 여기는 남조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냐? 세기만 확인했어요. 세기 몇 세기입니까? 7세기에서 10세기죠. 와, 그러니까 7세기에서 10세기이기 때문에 남조가 뜨면 중국은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래서 남조는 누구랑 딱 일치한다? 당나라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됐죠? 그래서 남조가 떴을 때 지도에 남조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그거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남조, 남쪽에는 왕조 이 뜻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남조라는 실제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얘도 답으로는 안 나온다. 하지만 세기를 찾을 때 중국의 당나라와 일치했었던 그런 나라였었다는 거. 자, 오른쪽에 오손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라는 나라도 있는데 대리도 절대 답으로 안 나와요. 대리도 절대 답으로 안 나오는데 이 대리는 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10에서 13세기 자 누구하고 일치하냐면 송나라와 일치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연이라는 애가 지도에 떠요. 유연이 지도가 뜨는데 유연이 뜨면 5세기. 대리가 뜨면 자 여기 있는 10에서 13 송나라입니다. 중국은. 그죠? 그 다음에 남조가 뜨면 당나라와 시기가 일치한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거란 보이나요? 네, 거란 단독으로 나오죠. 별표하시면 되고요. 뒷장에 탕구투족. 자, 탕구투족 별표할게요. 여진족 별표할 거고요. 몽고족 별표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별표 들어간 애들은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애들이다. 그 정도 말씀드렸고 뒷장에 가시게 되면 자 연표가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그 연도를 갖고 학생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는 자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도를 외워라 이렇게 하는 거는 내신 따위에서 하는 거고 수능에서는 연도를 단순하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흐름, 전개 과정 그걸 이해하라고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연도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동아시아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서는 공통 주제가 안 묶이기 때문에 단순 연도를 묻긴 합니다. 그래서 외우려면 45년도 이후에 각 국가의 주요 정치적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4.19 혁명이 있었다. 그러면 1960년 이런 것들 단순한 게 아니라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만 연도를 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도쿄올림픽 64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 66년에서 76년이다. 그래서 연표가 10세기 때부터 쭉 정리가 돼 있긴 한데 그 연표를 억지로 다 연락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스토리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이고 예를 들어 거란에 1차 침략이 있었고 거란에 2차, 3차가 있더라면 1차와 3차 사이에 어떤 다른 사건들이 있는지 그 써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익숙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외우는 거는 45년부터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자, 기본 개념이 마무리가 됐는데 요거 말고 개념편 말고 별개로 선생님이 한국사, 그러니까 중국사와 이 일본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한국사도 따로 하나 끝까지 정리를 해 드리는 걸 특강으로 진행을 해 드릴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